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정치권의 맥을 심도 있게 짚어주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거부권 행사인데 그동안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행에 옮겼어요. 얘기한 대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특검법은 좀 총선용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는 즉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그동안 내놨던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반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시 상황,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황 다 비교 분석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텐데요. 결국은 선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특검이 되면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중계될 거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 들어가는 걸로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제 초기부터 예고한 대로 됐고요. 대신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네. 거부권 행사하지만 역시 영부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아마 이관섭 실장이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는 좀 한 것 같아요. 제2부속실을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거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 사실상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두는 게 맞는 거고 그게 가장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특별감찰관인데 네. 특별감찰관은 지금 일관된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오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야당이 여러 가지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조건을 건 게 있고 막 걸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좀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죠.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제 공석이 없긴 하지만 예. 네, 이런 건 선제적으로 약속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이거 당 쪽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건데 이게 마치 국회에서 합의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특검법을 거부했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예. 그게 좀 더 나가서 특별감찰관도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대안으로서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그 여론전을 펴면서 계속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정도를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적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그 최악의 상황 좀 피할 수 있는 그게 차선책인지 차악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그런 거라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2부속실 정도만 좀 하겠다. 이렇게 되면 먹은 차악인 것 같고 특별감찰관까지 하겠다. 여당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차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뭐 대통령실 여권에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당장 뭐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데 일단은 야당도 지금 여론전에 나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전략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여론전이요. 그러니까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그 대통령 여권에서 제시할 그 대안들을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당장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거를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다가 뭐 적당한 때 이제 다시 표결에 붙일 수 있겠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천과 맞물려 갖고 여권에 뭐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조금 그 야당도 지금 이대로 계속 그 대통령실의 문제를, 영부인의 문제를 예. 두고 공세만 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금 반발짝이라 좀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결정하는 게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각하 가능성이 높은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헌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권한쟁의 심판, 이 각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죠? 제가 그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걸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를 가져가는 건데 예.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문제 전문가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어쨌든 야당이 바로 재표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이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한 그 거부권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뭐 각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여당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 그 전부터 시나리오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의도에 떠도는 시나리오들 중에 뭐 한 10여 명 정도만 여권에서 이탈을 하면 그 3분의 2 통과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 여당의 의원들이 예.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또 그건 뭐 반대로 야당 쪽에서도 이탈할 수 있는 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건 예상을 못 하겠고,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주려면 이걸 계속 그 이슈를 좀 끌고 가려고 하겠죠. 예. 일단은 그 끌고 가는 전략을 야당이 취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걸 마냥 또 끌어갈 수도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어차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예. 그까지를 노린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뭐 다 여론에 반영이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예고도 그렇게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좀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뭐 제안할 거라고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봤고,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야당도 다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더 끌고 가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잘 뭐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여야가 좀 정쟁을 며칠이나마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이 거부권 정국이 형성되면서 다시 싸움에 뛰어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해서 극단 정치를 좀 이제는 진짜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극단 정치가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근데 지금 총선 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정치권이 움직이는데 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 방향에는 영향을 전혀 못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가 원칙과 상식의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일정을 조금 늦추는 정도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대치 국면도 저는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위중한 상태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보도되는 걸로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그대로 이제 그 대결 국면으로 가고, 예. 뭐 분열도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향이 바뀔 거, 이 사건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초박빙으로 끝난 그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통령 본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계속 이제 정쟁으로 이제 여야가 계속 정쟁 상황이 되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극단 정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근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인데 예. 지금 이번 총선이 이제 끝나지 않은 대선의 마지막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승부가 났고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제법 그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고 예. 정상적이라면 야당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패배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안 된 거는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곧바로 그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당대표에 나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판으로 말하면 그 1심과 2심에서 패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예. 최종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한 선고를 해서 이거 재판 다시 해라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거죠, 총선에서. 예. 근데 이제 원심이 확정돼 갖고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 확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심의 선택지는 민심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야, 이거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고 국회도 우리가 뽑았는데 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비토크라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정부가 내는 거는 국회가 다 비토하고 또 뭐 대법원장도 국회가 다 인준표란 거 비토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일단 대통령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가반의 속을 좀 몰아주자. 그래야지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그래야지 일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여기 대통령이 저렇게 의석이 많지 않은데도 저렇게 그냥 본인이 정치를 안 하고 저 독주를 하는데 의석까지 많으면 이게 큰일 나겠다. 그 야당에 좀 표를 좀 몰아주자 이럴 수도 있죠. 그 야당은 지금 개헌, 탄핵,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한 200석을 지금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가능성도 좀 있고 세 번째는 아이고 이거 지금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기엔 너무 위험해 보인다, 양쪽이.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예.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냥 교착 상태로 가도록 어느 정당도 가반이 안 되도록 뭐 그런 정도로 그냥 가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당도 경계해야 될 게 지금 여론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우 높지만 그래서 그 대통령 심판론이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여론에 우리가 반영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있는 게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이 대안이냐 더 나은 대안이냐 이거는 지금 안 묻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2020년의 미래통합당처럼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도 있다. 야당이 예. 변화가 없다면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 일도 지금 못하는 채로 거의 지금 1년 10개월을 가고 있는데 이 상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쨌건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좀 의석을 밀어주자 이런 여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도 그건 경계해야겠죠.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민이 결론을 내려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여야가 또 국민적인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절충점을 찾는 그런 어떤 극적인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떤 거를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극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잘 안 떠오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참모들이 뭐 병문안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병문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협상을 한다든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은 갈 것 같고 그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그 대표가 뭐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방송할 때 그 이제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예. 그렇게는 할 것 같고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장이 갈지 정무수석이 갈지 모르지만 병문안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뭐 필요하면 뭐 대통령께서 직접 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통화가 가능하게 될 때쯤이면 그 위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안을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잘 떠오르지 않고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 민주당의 공간이 구성이 예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도 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됐을 때 뭐 한쪽에서는 이제 탈당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집어 보면 예. 만일에 이제 그 대표가 정말 탈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위중한 상태, 뭐 그런 상태라면 반대쪽에서는 대표적 수행은 가능하냐 그럼 대표적 수행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 보는데 총선 앞두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어차피 그 당무 복귀는 정상적으로 약간의 그 시간만 늦췄을 뿐이지 할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 오늘 뭐 공관위원들 누가 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명백 교수가 공관위원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날 생각해 보면 세 분 총리께서 거중 조정 역할을 하느라고 뭐 총리들끼리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갖고 좀 통합을 해서 좀 대표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뭐 통합비대 얘기도 나오고 뭐 통합선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다음 날 그냥 보란 듯이 임명했잖아요. 공관위원장. 그분의 정책 성향이나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뭐 다 신망 있는 분이고 민주주의 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제 그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두 분이 만났는데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랬죠. 짧은 만남이었고 저는 그렇게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나고 나서 싸늘하게 그 백브리핑하는 걸 또 처음 봤는데 어쨌든 단합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라 변화를 하지 않아서 어려워졌다 그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변화 의지를 확인하러 좀 뭐 나왔는데 변화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난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예. 그날 두 분 다 최후 통첩을 그러니까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뒤에 뭐 이걸 해군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원칙과 상식도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이낙연 대표를 향한 답이 사실 본인들의 최후 통첩에 대한 답이기도 하니까 1월 3일 날로 예고되었던 뭐 최후 통첩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라고 봐야죠. 당무 복귀해서 뭐 원래 계획대로 예. 쭉 가는 거죠. 그 비명계의 시계도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지연 없이 큰 지연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지연은 뭐 것 같아요. 대봐야 며칠 정도 지연일 거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진짜 그 위중한 상태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았을 텐데 예.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며칠 정도 늦춰서 하는 거지만 이거 총선이기 때문에 또 공천이 있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고 뭐 곧바로 그 액션 플랜이 가동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예상했던 대로 뭐 법조계 인사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뉴스가 방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언론들 표현대로라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여야 모두 이 전직 당대표가 사실상 출당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혁신을 못하면 신당에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그 이준석 대표도 탈당을 한 거고 이낙연 대표도 뭐 탈당 형식을 취하겠지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두 분 다 출당이죠, 출당. 그러니까 탈당 의지가 강했다기보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출당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였고 예. 전직 대표들이 나가는 거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뭐 분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주요한 정서는 지금 여야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주전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또 다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중국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하면서 내부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또 내전을 치르면서 뭐 국공합작도 일본에 맞서서 또 두 번이나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상황이랑 비슷한데 결국 나갔는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두 당 다 이랬을 겁니다. 두 전직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가 남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좀 만류를 해서 탈당하지 않고 남고 혁신도 좀 세게 하는 거 이게 최선이었겠죠. 차선은 두 분은 나가지만 당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 세게 혁신하는 거 네. 이게 차선이고 차악은 두 분이 안 나가는데 혁신은 별로 없는 거 최악은 두 분이 다 나갔는데 당은 혁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 분은 나가고 한 분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선과 최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신당의 성공 조건은
이 두 당이 혁신을 세게 하면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혁신을 제대로 안 하면 공간이 열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당의 성공 조건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혁신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공관위원장도 이제 임명되고 예. 아직은 유보적 태도를 국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하는 거 그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당의 혁신 새로운 인물 데려오고 이거는 좀 기대해 본다 이러는 것 같고 야당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스케줄대로 좀 가고 있는 거니까 공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혁신하느냐 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의 혁신 경쟁이 벌어질 거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그 진영 안에서의 혁신 경쟁, 야당은 야당대로 또 진영 안에서의 혁신 경쟁. 이제 내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내전은 당을 끝났고, 나갔기 때문에. 내정은 다 나갔기 때문에 끝난 그래서 좀 거고. 전투가 되게 좀 다양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함수, 변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공관위원장 임명을 좀 해석해 보면 국민의힘이 외부 법조인을 이제 공관위원장 앉힌 게 이제 12년 만입니다. 예. 4년 전에는 사실은 당에서 뭐 쭉 중진으로 컸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김영우 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을 맡았고 예. 그 4년 전에 2016년에는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 이 당을 잘 아는 분들이 맡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그 공천에서 굉장히 자부임하고 시끄러웠어요. 예, 당이 시끄럽고. 그 전에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홍원 그때도 법조인 이제 외부에 네. 이분을 이제 앉혔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당내 인사를 앉히는 것이 또 그렇게 불필요한 그 해석과 잡음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것으로서 좀 자유로운 분을 좀 앉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져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뭐 17석밖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인물들, 뭐 장차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좀 영입해서 좀 출마시킬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을 또 많이 할 거예요. 예. 또 여당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을 다른 데로 좀 옮겨줄 수 있는 자리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야당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어요. 수도권에서만 103석 아닙니까? 그냥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서 경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는 지역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했거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 예. 뭐 이런 지역일 텐데 그런 지역은 이제 전략 공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스템이 혁신이라고 보지 않고 인물이 혁신이라고 볼 테니까 인물 경쟁에서는 좀 야당이 조금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일단은 사자구도로 시작이 될까요? 이낙연 신당까지 출연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여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사자구도가 될 가지를 거 계속 아닙니까? 이 사사건건 나와서 계속 예측했었는데 되돌아보면 예. 제가 이제 수개월 전부터 이번 총선을 우리가 이제 관전할 때 핵심 포인트가 양쪽의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될 거냐 이걸 봐야 된다. 근데 예. 제가 그때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어려울 거고 비대위 전환할 거다. 근데 비대위 전환이 됐고요. 야당은 그때 똘똘 뭉쳐갖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명 친명이 똘똘 뭉쳐갖고 치를 가능성이 극히 낮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해서 결국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한 35%쯤 되고 나머지 한 60%는 결국은 분열할 거다. 근데 결국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둘 다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그 가능성이 높았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제시했던 시나리오가 양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 2012년이나 2020년처럼 완전한 양당 체제로 예. 치러질 가능성 한 20%. 그리고 뭐 2016년처럼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40%. 96년처럼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을 4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나갔고 예. 이낙연 대표도 뭐 탈당 전야니까 저는 양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은 10% 정도로 더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3자 구도냐 4자 구도는 각각 45% 정도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하는데 예. 일단은 당장은 나가서 뭐 이준석 신당도 움직이고 원칙과 상식도 움직이고 그전에 나가 있는 뭐 네네.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좀 예고된 대로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좀 시를 늦춰 나가게 되겠는데 공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빅텐트를 시도할 거로 봅니다. 빅텐트요? 빅텐트라는 거는 뭐
민주당에서 온 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온 분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예. 하나의 정당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예. 그러면 이제 3자 구도로 가는 건데 이른바 낙준연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낙준연대라고 전직 대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 뭐 이쪽은 확실히 예. 이제 젊은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그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도 있고 한 그룹으로 있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도 있으니까 누가 더 상징적일지는 잘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런데 다 어쨌든 빅텐트가 되면 그 이제 3자 구도로 갈 텐데 네. 과연 그걸 다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공천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걸 예. 묶어낼 만큼의 리더십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결국 안 돼서 실패하면 그러면 이제 4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죠. 진영을 초월한 3지대 빅텐트가 되려면 여야 이 거대 양당이 혁신을 좀 못한다든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혁신을 양당이 좀 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간이 좀 더 부족할 때 그럴 때 합치지 않을까요? 아유, 근데 그 숫자로만 보면 네. 혁신을 많이 할 때 공천 탈락한 분들이 더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많이 네. 모일 수는 있겠는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뭐 신당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렇죠. 2000년에 한나라당의 이해창 총재가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김윤환, 뭐 또 이기택, 예. 뭐 이수성 이런 거물골, 박찬주 이런 분들 다 당을 나갔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때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을 굉장히 세게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민국당이라는 게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때 예. 뭐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다 당을 떠났는데 예. 또 뭐 여기 또 양양자, 뭐 조홍천 이런 분들이 또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좋은 분들을 공천하면 신당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예. 신당이 아무리 여기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탈락하고 나가봐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고 다만 이게 공천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윤당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또 총선 승리보다도 이건 이재명 당으로 뭐 만들어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호위하는 예. 그런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당의 승리보다 개인적인 사익이 또 우선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이러면 이낙연 신당도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바깥에 있는 신당이 바람을 세게 예.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 거대 양당 간에도 그렇고 그 각 진영 내부에서도 그렇고 눈치 싸움, 수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눈치 싸움 할 일은 아니고 예. 혁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혁신의 네. 기준은 민심입니다. 민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특검법도 그렇고 제가 늘 정치권한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 뭐 탈원전이라든가 공교육 개혁이라든가 지소미아 이건 고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도 어려운 건데 국민들한테 물어서 이걸 여론조사, 공론조사에 붙여갖고 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오히려 물어봐야 될 거는 인사 문제 같은 거. 조국 전 장관을 뭐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특검법을 받을 거냐. 이런 거는 민심을 따라도 민심이 그 정도는 판단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민심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민심을 따라가는 것만큼 선거에서 큰 혁신은 없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